내게 택뱅이가 고모 기사 나부랭이가 멀어쩌겠다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은 후 나는 최유미라는 그 여자의 끊임없는 핍박과 잔혹한 말들을 더는 견딜 수 없어 19의 나이에 집을 박차고 나왔다. 박서준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 김민우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그 여자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낸 채 부산의 팍팍한 부둣가 근처에서 택배기사로 고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혹은 운명의 장난처럼 그 여자가 사는 집으로 배송을 가게 되었다. 요즘은 대부분 비대면 배송을 선호하지만 배송 요청 메시지에는 파손주의,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라고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대면 배송을 해야만 했다. 나는 검은 마스크를 코끝까지 끌어올려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해운대 마린시티의 화려한 오피스텔 현관에 초인종을 눌렀다. 묵직한 방화문이 열리고 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이미 장례까지 치른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박진철이었다. 누구신가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립고 또 그리웠던 그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버지, 이게 서준이에요. 저. 서준이라고요. 서준이? 우리 아들? 아니, 네가 왜 마스크로 얼굴을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 어서 벗어봐라.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맞으시죠? 눈물이 쏟아져 시야를 흐렸다. 이놈이 이게 무슨 호들갑이냐. 오랜만에 애비를 만난 게 그리도 반가운 게냐. 하긴 나도 꼬박 하루 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일이 좋을 수가 없구나. 하루? 많이요? 아니, 그게. 그런데 아버지,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죠? 얘가 아직 잠이 덜 깼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앞에 서 있는데 꿈이라니. 그나저나 어제는 집에 안 들어오고 무얼 한 게냐. 또 친구 녀석 집에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다 온 것이지? 그러려면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야지. 이 애비가 밤을 꼬박 새우며 널 기다렸잖느냐.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우리 서준이 주려고 사온 것이 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손목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의 온기에 이끌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내가 알던 영도구의 낡은 빌라와는 전혀 다른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이거 열어보거라.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아버지가 거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쇼핑백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스포츠 브랜드의 최신형 운동화와 고가의 패딩 점퍼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오늘이 며칠인데 내일 학교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오늘이 12월 1일이지 않니? 12월 1일이요? 그럼 제 나이는 몇 살이고요?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리 엉뚱한 것을 묻는 게냐. 네 나이는 19, 이제 곧 졸업을 앞둔 고3이지. 그러면 아버지 연세는요? 나는 55이다. 이놈아, 지혜비 나이도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게냐. 아버지는 내 나이를 19으로 당신의 나이를 55으로 알고 계셨다. 10년 전에 집을 나온 나는 29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기셨다. 그리고 지금은 땀이 뻘뻘 나는 한여름인데 패딩 점퍼를 입고 등교하라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최유미와 여동생 최수아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더워라. 날씨가 어쩜 이리도 덥담. 들어가서 에어컨부터 틀고 시원한 수박이나 잘라 먹어야겠다. 최유미가 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뚝 멈췄다. 택배 기사님이 왜 집 안에까지 들어와 계세요? 택배 주셨으면 얼른 나가보셔야죠.
최유미는 내가 입은 택배 회사 유니폼은 알아봤지만 마스크를 벗은 내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지만 제 손으로 10년을 키웠다는 양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다니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니, 안 나가시고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 하세요? 그리고 영감님은 택배 받으셨으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그 얼굴 보면 속 터진다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최유미는 아버지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복도 끝방으로 집어넣었다. 자세히 보니 방문에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무려 3개나 달려 있었다. 그 기괴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저 자물쇠는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나갔네. 남의 집안일에 신경 끄시고 어서 나가세요. 저 자물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방 안에 감금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남의 집일에 신경 끄라니까. 최유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가 문고리에 채우려던 자물쇠를 거칠게 빼앗았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절 모르시겠습니까? 뭐? 당신이 누군데 내가 알아야 해? 절 모르시겠냐고요.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10년을 넘게 키운 아들 얼굴을 못 알아봅니까? 최유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순간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서준이? 네가? 서준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를?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왜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려는 거냐고요? 그거야. 안전 때문이지. 안전. 안전이라고요? 아버지가 밖에 계시면 당신의 안전이라도 해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감님 정신이 하도 오락가락하시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길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 계시라고 밖에서 문을 잠근 거지. 내가 언제 사람을 방에 가뒀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아버지 정신은 왜 오락가락하게 됐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10년 전에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니, 그때는 나도 정말로 영감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원양어선을 탔다는 양반이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으니 어디 먼 바다에 빠져서 황천길이라도 간 줄 알았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셨다고요? 그래, 너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네 아빠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서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이 전부 정리해고를 당했어. 백수가 된 주제에 너한테는 아빠가 해고당한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그래서 나도 말을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을 퇴직금 받은 거 야금야금 까먹다가 우리 서준이가 고3을 앞둔 겨울에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하더라고. 너 대학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대로 백수로 살 수는 없다면서. 저 대학 보내려고 원양어선을 타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구박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집을 떠나고 너 때문에 죽었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널 먹여 살려야 하냐면서 그런 모진 말들로 집에 들어오는 게 지옥 같을 정도로 절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채로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거야? 네가 가출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게 전부 내 탓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그때 아주머니가 아무리 절 괴롭혔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전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택배기사 나부랭이 같은데 배달하러 왔으면 얌전히 물건이나 주고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내가 너네 회사에 전화해서
택배 기사가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 피운다고 신고하면 너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 맞지?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다고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나갑니까?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입고 있던 택배 기사 조끼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 마당에 고작 회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죠. 회사에 신고해서나 택배 기사에서 잘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나 오늘 여기서 절대 못 나갑니다. 내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셨는지, 당신이 무슨 꿍꿍이로 날 집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방에 가뒀는지 전부 알아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이놈이 정말 미쳤나? 나가라고. 당장 꺼져, 이 미친놈아. 최유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청소기를 들고 내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를 피하다가 거실 바닥에 놓인 무언가를 밟고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러자 그동안 겁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던 여동생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왔다. 내 가방을 왜 밟고 지랄이야. 저리 비키라고. 네가 가출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게 전부 내 탓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그때 아주머니가 아무리 절 괴롭혔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전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택배기사 나부랭이 같은데 배달하러 왔으면 얌전히 물건이나 주고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내가 너네 회사에 전화해서 택배기사가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 피운다고 신고하면 너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 맞지?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다고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1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나갑니까?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입고 있던 택배기사 조끼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 마당에 고작 회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죠. 회사에 신고해서 나 택배기사에서 잘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나 오늘 여기서 절대 못 나갑니다. 내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셨는지, 당신이 무슨 꿍꿍이로 날 집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방에 가뒀는지 전부 알아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이놈이 정말 미쳤나? 나가라고. 당장 꺼져, 이 미친놈아. 최유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청소기를 들고 내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를 피하다가 거실 바닥에 놓인 무언가를 밟고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러자 그동안 겁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던 여동생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왔다. 내 가방을 왜 밟고 지랄이야. 저리 비키라고. 수아는 내 발에 깔린 명품 가방을 집어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손으로 먼지를 털고 입김을 호호 불고 옷자락으로 닦아내며 흠집이라도 난 곳이 없는지 살폈다. 여기 흠집 났잖아. 이거 지난주에 산 신상인데 이걸 어쩔 거야. 물어내라고. 아직 고등학생인 주제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고등학생인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집에 그런 명품 가방을 살 형편이 될 리가 없는데, 최유미와 수아가 입고 든 옷과 가방을 보니 모두가 번쩍이는 명품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니? 엄마가 사준 거지? 어디서 오빠라는 작자가 10년 만에 나타나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거 여기 가방 흠집 난 거 어떡할 거냐고. 오빠가 물어내줄 거지? 택배 기사 주제에 이거 물어낼 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방이 얼만데? 800만 원. 무슨 가방 하나가 내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단 말인가. 도대체 당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준 거냔 말이다. 우리 엄마가 왜 돈이 없어? 건물주인데. 건물주라고? 네 엄마가? 우리 엄마 건물주 맞아. 저기 부산대 앞에 자취촌에 있는 원룸빌라 건물이 우리 엄마 거래. 거기서 자취하는 학생들 월세만 다 받아도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도대체 평생 일이라고는 한번 해본 적 없는 저 여자가 어떻게 건물을 사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빈털털이었던 최유미가 갑자기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부분 불법에 가까웠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보험금 수령 같은 것. 나는 최유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죠. 아버지,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겁니까? 말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냐고. 아버지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에 영감이 저렇게 된 거라고? 나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진 게 나 때문이라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나 아버지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저렇게 되신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 때문일 수가 있습니까? 너 찾으러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너 때문이지. 나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그래. 네가 가출한 그해 겨울 네 아빠가 원양어선에서 돌아와서는 네가 어디 갔냐고 묻더구나. 나는 사실대로 애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네 아빠는 기어코 너를 찾겠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부산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 추운 겨울 내내. 그러다가 그만. 뺑소니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는 아직 서준이가 집에 안 들어왔냐고 묻는 거야. 그리고는 아침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해대. 아직 서준이 집에 안 들어왔냐고. 이 녀석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오는 모양이라고. 휴,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다 나네. 최유미는 억지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냈다. 한숨까지 곁들이면서.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그저 아픈 남편을 병수발하는 지고지순한 아내의 한탄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요. 증거? 아니, 엄연히 일어났던 사실에 무슨 증거가 필요해? 나는 당신을 못 믿어. 그러니 내 눈으로 증거를 똑똑히 봐야겠어. 당신이 증거를 못 내놓겠다면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겠어. 나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최유미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하는 짓이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야, 이 미친놈아. 문 열란 말이야.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최유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병원 진료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은 의외의 서류 뭉치였다. 바로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서류들은 모두 아버지 박진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인은 예외 없이 최유미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낸 지급 결정 통지서들이 수북이 나왔다.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애를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에게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는 의미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혀왔다. 나는 곧바로 다른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 든 봉투에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뺑소니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가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 모두 합쳐 7억 5천,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금이 3억이니 도합 10억 5천만 원이었다. 아버지가 살던 영도구는 집값이 저렴한 편이라 그 돈이면 20평대 아파트를 대여섯 채는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부산대 앞 자취촌에 있는 원룸빌라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다. 나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유미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여동생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최유미가 망치로 안방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너 지금 남의 방에서 뭘 멋대로 뒤지는 거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덕분에 아주머니는 그야말로 대박을 맞으셨네요. 그걸. 그 서류들을 지금 다시 들춰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네 애비를 잘 모시고 있지 않니? 잘 모신다고요? 이 푹푹 찌는 여름날에 방 안에 문 잠그고 가둬두는 게 잘 모시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옷도 다해진 러닝 셔츠 차림이던데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 맞아요? 너는 왜 자꾸 나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음해를 하고 그래? 내가 네 애비 끼니도 안 챙겨주는 못돼먹은 마누라로 보여?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그런데 이 보험들은 왜 수령인이 전부 아주머니 이름으로 돼 있죠? 실제 법적 상속인은 저인데 수령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저한테 왔어야 하는 돈인데 왜 모조리 아주머니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냐고요? 내 지적에 최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설마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 아니겠죠? 뭐? 이게 미쳤나? 내가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런 천인공노할 짓은 안 했어. 어떻게 보험금 좀 챙기겠다고 일부러 차로 사람을 치니?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안 했다면 다른 무슨 짓은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말해보세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니, 얘는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내가 사람을 차로 일부러 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말이지. 다른 무슨 짓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 정말입니까? 다른 무슨 짓도 안 한 게 분명해요? 여기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까 모두 제가 이 집에서 가출하기 직전이네요. 그때는 아버지가 원양어선 타느라 집을 비웠을 땐데 이 보험 계약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한 거죠? 그래, 보험 계약 내가 했다.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고? 남편이 바다에 나간 뒤로 몇 달간 연락이 안 되니까 더 늦기 전에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거야. 혹시라도 네 아빠 잘못되면 나 혼자서 너랑 네 동생이랑 둘을 다 키워야 하니까 양육비다 생각하고 가입한 거라고.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 탈 때까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50만 원이 넘던데 이 돈은 어디서 난 거고요? 그건 네 아빠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뺏어 넣은 거야. 적금 붙는 셈 치면 사실상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마치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바란 사람 같아서요.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머니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들을 보면 정말 뭔가가 이상할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남편을 이용해서 큰돈을 만지려는 수작이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온다고요. 당신 눈에는 아버지가 돈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런 거죠. 너 이러는 거. 사실은 그 보험금이 너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나만 네 아빠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네 아버지를 돈으로 보고 있으면서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추궁해? 그래. 나 네 아빠 명의로 보험 여러 개 가입해서 보험금 타먹었다. 근데 그 돈 그거 다 네 아빠 병간호 하느라 쓰고 있는 거야. 이걸로 자초지종은 전부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로 최유미를 노려보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뭘 그렇게 샅샅이 훑어보고 서 있어? 왜? 보험금의 배상금까지 10억이 넘는 걸 보고 나니까 네 몫이라도 두둑이 챙겨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겨서 택배기사 때려치우고 너도 건물주 노릇 좀 해보려고? 어림없는 소리? 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친 놈이야. 저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연락 한 번 안 한 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야? 제가 집을 떠난 건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제 의지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더러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니? 안 나가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했어? 지독하게 괴롭혔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남의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야 하냐면서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거라고요. 어디서 철 지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래. 나는 네가 이러는 의도를 모를 줄 알아? 그래. 그냥 확 까놓고 시원하게 말해보자. 그래서 대체 얼마를 원해? 얼마를 떼어달라는 건데?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버러지요? 그래. 지금껏 지혜비를 내팽개쳐 놓고선 돈 냄새가 나니까 들러붙는 돈벌레. 네가 바로 그 돈벌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신이 확 드네요. 내가 오늘 진짜 돈벌레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가져간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교통사고 때문에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돈들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세요. 통장. 그리고 부산대 앞 원룸빌라의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요. 안 그러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겪는 아버지를 방에 감금하고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방문에 걸린 자물쇠와 허름한 옷차림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했다. 그러자 최유미가 내게로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택배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택배 상자를 뜯어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남성용 화장품과 향수 세트가 들어있었다. 낡고 허름한 러닝셔츠 차림의 아버지가 사용할 만한 제품은 아닌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이었다. 이거 남자 화장품과 향수잖아요. 아주머니, 남자 있어요? 나? 남자라니 무슨 소리야? 설마 다른 남자를 이 집에 드나들게 하려고 아버지를 방에 가둔 겁니까?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을 아버지한테 넘겨줘야 하는 걸 아니까 재산은 본인이 차지하고 다른 남자와 즐기려고 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나는 다른 남자 같은 거 없어. 나에게 남편은 오로지 네 아빠뿐이야. 거짓말. 나 고등학생 때도 다른 남자 있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버지 없는 동안 밖에서 외박하고 들어와 남자 스킨 냄새 풍기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그때 아주머니 기다리느라 우는 수와 달래면서 라면 끓여서 먹었었어요. 겨우 8살밖에 안 된 딸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니까 좋았어요?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내 진짜 엄마는 나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그저 아빠가 같이 살고 싶어 하던 나쁜 여자일 뿐이라고. 그래도 수아는 당신이 낳은 딸이지만 내 아빠의 딸이기도 하니까 나 역시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폈던 거예요. 나야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자기 배로 낳은 딸까지 내팽개치고 나가서 바람을 피우던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계시겠지. 그래요. 오히려 다행이네요. 아주머니한테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랑 이혼하기도 쉽고 아버지 재산을 되돌려받기도 쉬울 테니까. 내가 왜 네 아빠랑 이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 두고 보세요. 나는 침실과 화장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유미는 내가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렸다. 나는 침대 아래에서 남자 옷가지를, 그리고 세면대 위 서랍장에서 남성용 면도기를 발견해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다. 이래도 바람을 안 피웠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까? 그건 너희 아빠 거야. 다른 남자게 아니라고. 최유미의 말은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상간남 강태석이 골프채를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강도가 어디 있어? 어라? 내 놈이 강도야? 상간남은 다짜고짜 내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겨우 몸을 피해서 화를 면했다. 최유미가 놀라서 상간남 앞을 가로막았다. 자기야? 아니, 태석씨. 강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강도가 들었다고 분명 연락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그러자 방에 숨어있던 여동생 수아가 문을 빼꼼 열고 밖을 내다봤다. 엄마, 내가 아저씨한테 전화했어. 나는 정말 저 택배기사가 강도인 줄 알고 진짜 오빠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뭐라고? 오빠? 이 자식이 네 오빠라고? 네 오빠는 죽었다면서? 상간남의 말에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었다고요? 나도 엄마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수아와 상간남이 동시에 최유미를 바라봤다. 최유미는 몸 둘바를 몰라 했다.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남편은 사고를 당해 저 지경이 되고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집의 남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내가 언제 아들이 죽었다고 했어? 죽은 셈 친다고 한 걸 잘못 들었겠지. 생각해봐. 지 새엄마 싫다고 집을 나가서는 10년을 연락 한 번 없으면 그게 죽은 거나 매한가지지. 안 그래? 나는 최유미의 끝없는 거짓말에 환멸을 느꼈다. 대체 몇 명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온 건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리는데 여동생 수아가 상간남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매우 친근해 보였다. 마치 진짜 아빠와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 수아가 나와 안 닮은 게 그저 엄마가 다른 이복동생이라서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최유미의 행실을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간남과 여동생의 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화장실에서 본 칫솔들이 떠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칫솔 꽂이에 있던 칫솔 3개를 몽땅 챙겨서 나왔다. 칫솔은 왜 가지고 가는 거야?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 그건 알 것 없고요. 나는 안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아버지만 모시고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곧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최유미가 상간남의 등을 떠밀었다. 막아. 어서 막으란 말이야. 아니, 아까는 쫓아내라더니 이제 와서는 왜 못 나가게 막으라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데리고 집에서 나가면 좋은 거 아니야? 저 자식이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서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야. 날 이혼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알거지 되기 싫으면 빨리 태석 씨가 가서 막아. 상간남은 최유미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런 남자를 향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내 앞길 막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얌전히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를 아동 및 노인 학대 방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학대? 상간남은 놀라서 나와 최유미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다. 당신 역시 저 여자가 내 아버지를 방해가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아, 너도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아무도 저 여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아버지를 방에서 꺼내주지 않았으니 학대에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서 비키세요. 최유미의 눈치를 살피던 상간남은 결국 내 앞에서 슬그머니 물러났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낡은 택배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곧장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일단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입원 검사를 실시하고 주치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박진철 환자 보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니까 9년 만에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중간에 왜 정기검진을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최유미는 아버지가 퇴원한 후 단 한 번도 정기검진을 받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놓고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다, 간호했다 주장을 하다니. 정말이지 치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검사와 관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증상은 시민성 기억 상실, 사이코제닉 엠니시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매일 아침을 10년 전 12월 1일, 즉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다음 날로 착각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원인은 심리적 충격, 일종의 쇼크입니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큰 상실감, 특히 아들을 잃었다고 믿었던 트라우마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심리치료와 환경의 안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관계 회복이 병행되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처럼 잃은 줄 알았던 아드님이 돌아와서 직접 옆에서 간병하고 계신 상황은 치료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고였다. 나는 겨우 눈물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매일 같은 날을 사셨다니. 충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가족과의 일상과 연속성이 회복되면 뇌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희망적이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병실로 돌아온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릴 때 잡았던 아버지의 손은 바다사람답게 크고 단단했는데 이제는 나보다도 작아진 손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나는 앙상한 뼈만 남은 아버지의 손을 굳게 움켜쥐었다. 아버지의 상태를 알았으니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을 확인할 차례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온 칫솔 3개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시나 내가 의심한 대로 여동생 최수아와 상간남 강태석은 친자관계였다. 최유미는 아빠와 결혼한 후에도 상간남과 외도를 저질러 수아를 낳은 것이다. 그래놓고 아버지의 딸로 지금까지 키워온 거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손이 덜덜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다. 최유미의 오랜 외도, 사실은 그만큼 내게 충격적이었다. 변호사는 증거와 검사 결과, 사본을 모두 가지고 가능한 한빨리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친자 확인서, 아버지의 진단서, 이전에 수집한 사진과 통장 내역 일체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0년 만에 다시 누른 집의 초인종 소리, 나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미소, 택배 상자에서 쏟아진 남성용 화장품들, 침실과 화장실에서 발견된 상간남의 생필품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최유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최유미라는 여자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저를 속이고 우리 부자를 10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 죄, 그리고 9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감금하고 학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네, 그럼 이혼, 재산 분할, 친권 문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법정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칫솔 3개 중 하나가 상간남의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니 상간남의 머리카락으로 다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간남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상간남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막막했다. 일단 무작정 그 집으로 향했다. 상간남과 마주치면 머리카락이라도 몇 올 뽑아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나온 사람은 상간남이 아닌 여동생 수아였다. 나는 수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많이 놀아주고 예뻐해준 동생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싹 지워지고 택배를 배달하던 날에 험악한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오빠가 왜 여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동생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상간남 강태석이 그녀의 친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자 수아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확실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해. 유전자 검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아저씨 머리카락이랑 네 머리카락 몇 올만 있으면 검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수아야, 네가 그 아저씨
머리카락을 좀 구해다 줄 수 있을까? 수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내 친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할게, 오빠. 그렇게 나는 상간남과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구해 다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9% 친자 관계로 나왔다.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상간관계가 법적 사실로 확인된 이상 위자료 청구 근거가 매우 확실해졌습니다. 최유미 씨가 보험금 등을 편취한 정황과 아버님을 감금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남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수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최유미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당당한 척했다. 정말 양심도 없는 뻔뻔한 여자였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내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수아가 네 아빠 자식이 아니라니.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리고 난 네 아빠 보험금으로 한몫 챙기려던 게 아니라 그저 마누라된 도리로 네 아빠를 보살피고 그의 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야. 난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드디어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이 시작됐다. 최유미는 법정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억지 눈물을 짜내면서 말이다. 피고 김자진 씨. 먼저 법원의 판결이 출발한 근거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남편의 재산을 편취하고 남편의 일상적 외출을 반복적으로 제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을 넘어서 피고가 남편의 경제적 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 유용해왔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배우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혼인의 기본적 신뢰를 파괴하여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돌봤을 뿐입니다. 통장 관리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제가 대신 처리한 것뿐입니다. 명품과 화장품 같은 제가 산 것들은 모두 집안 살림의 일부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구속했다는 말은 터무니없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법원이 그런 정황만으로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한숨 섞인 어조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피고 최유미 씨의 진술은 본인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한 행위가 실제로는 남편의 재산을 자기 관리하에 두고 외부와 단절시키며 남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처분을 한 정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형법상으로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또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보험금과 통장 잔고를 피고가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정황은 단순한 가사관리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임의 처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한 것이고 남편을 돌본 건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최유미와 달리 증인석에 선 여동생 수아는 진실만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간남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저는 엄마가 집에서 강태석 아저씨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것도 분명히 봤습니다. 증인 최수아 양,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네. 제가 누구의 아이인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밉고 싫고 원망스러워요. 그 말에 최유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게 지금껏 키워줬더니 내가 밉고 원망스럽다고? 배은망덕한 것, 그리고는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박서준? 너 이 자식 대체 수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네 동생이 저렇게 엄마 뒤통수를 치고
네 편을 드는 거냐고. 최유미는 판사의 호통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변호사의 마지막 정리 발언이 이어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는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며 피고는 그 재산을 편취한 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감금한 정황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혼과 재산의 완전한 반환, 그리고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강력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최유미 측 변호사는 그녀가 아버지를 돌보았고 재산 관리는 가정의 일환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우리 쪽 주장이 과장된 감정적 주장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님의 선고는 명확한 우리의 승리였다. 나는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그 내용을 읽어드렸다. 아버지,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본 법정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심리한 결과 피고 최유미의 행위가 재산 편취와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 박진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혼은 성립되며 피고가 불법적으로 처분한 모든 재산은 즉시 원고 박진철의 명의로 회복될 것이며 피고와 그 공모자는 해당 주택에서 즉시 퇴거 조치한다. 추가로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한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완전한 자유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유미는 이대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나를 윽박질렀다. 끝까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며 집에서 버텼다. 나는 그런 최유미를 쫓아내고 재산을 찾아오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그 집을 찾았다. 판결문 읽어보셨죠? 어서 나가세요. 읽었지. 그깟 판결문이 뭐 대수라고?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최유미는 정말 막무가내로 버티려 들었다. 내가 증거를 모두 조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증거? 다 네가 조작한 증거일 뿐이야. 네가 왜 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는지도 문제 삼을 거다. 사람들이 네 말을 그대로 믿을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증언, 통장 내역, 사진,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대체 그딴 걸 왜 한 거야? 넌 가족을 파괴하려는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 제가 파괴한 건 당신이 만든 거짓뿐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왜 나가라는 거니?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법원의 명령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퇴거 대상이고 재산은 회복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아니, 무슨 국민을 위한 법원이란 데가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거니? 내 집에서 내가 산다는데 그걸 왜 쫓아내라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버티시면 법적 불이익만 더 커질 뿐입니다. 불이익? 내가 왜 불이익을 봐야 해? 난 피해자야. 네가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 피운 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라고. 난 아픈 네 아버지를 돌본 잘못밖에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법정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고 통장을 관리해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계속 이대로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최유미는 갑자기 울먹이며 태세를 전환했다. 뻔뻔하게 버티는 게 안 통하자 불쌍한 척 울며 동정심을 사려고 했다. 서준아,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면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수아도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되든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 전에 스스로 짐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수아는 그래도 내 동생이고 재판에서 저를 도와줬으니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수아가 유학을 간다고? 걔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수아는 재판 이후로 당신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수아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연락도 안 할 거고요. 너무 힘들다고 저를 찾아왔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더니 엄마와 인연을 끊고 유학을 떠나서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아의 결정에 아버지도 찬성하셨고요. 그리고 강태석 씨가 수아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니 서류상으로는 그냥 둘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딸이자 제 동생으로요.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직 미성년자라 엄마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아 핑계는 대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결국 최유미가 끝까지 집을 나가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경찰을 불러 법원의 명령을 집행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그 사이 수아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고 아버지는 퇴원해서 영도구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통장을 꺼내서 내게 내밀었다. 서준아, 이제 그 힘든 아르바이트는 그만하고 이걸로 다시 대학에 가거라. 통장을 열어보니 1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원양어선에서 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오직 아들을 위해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너 수의사 되고 싶다고 했지 않으냐? 그럼 대학에 가야지. 이제 돈은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의대 시험을 보거라. 그 당시 나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날, 다른 택배들을 제때 배송하지 못한 일로 택배 회사에서 잘려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 그렇다고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았다. 나는 수의대를 가는 대신 그 돈으로 가까운 상가를 임대해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시작했다. 수의사의 꿈은 접었지만 이렇게라도 좋아하는 동물들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니 새로운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가게는 정성을 다하니 후기가 좋아져 장사가 잘 됐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만난 그날부터 멈췄던 삶의 시계가 재작동하기 시작해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셨다. 아버지와 나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최유미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돈과 재산이었지만 우리가 진짜로 얻은 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이었다. 제 길고도 무거웠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시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춰있던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지금, 저는 잃어버린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길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꿋꿋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